저는 민진미디어라는 언론사와 칼럼 사이트 서프라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신상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천안함 사고가 발생을 하고 천안함 진상조사 민주당 추천위원으로 조사에 참여했다가 국방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해서 그 이후로 재판을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천안함의 진실에 대한 얼개를 얘기하는데도 한 2~3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인터넷상으로 제 이름을 치시면은 강연 내용까지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제가 2012년에 쓴 천안함은 좌초입니다 라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히 이제 한겨레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놔두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겨레가 처음에는 천안함의 진실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손을 놔버렸거든요. 그래서 섭섭함도 있고 언론의 역할을 저는 한겨레가 부패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다 애정을 갖고 있는 만큼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보다 더 용기를 내고 진실에 파헤치려는 그런 언론의 본연의 역할은 충분히 하지 못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천안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대략 그동안 어느 정도는 아실 테고 궁금하실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판 진행 사항은 2010년 5월부터 검찰 조사를 받아서 2010년 8월에 검찰 기소가 되었고요. 실은 검찰에서 기소했다기보다는 제가 기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국방부 장관을 김태형 국방장관을 고발을 했었습니다. 6월 달에 고발을 했는데 그것도 기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사건이 재판부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고발한 사람들은 그걸 받아주지 않으니 제가 고발을 당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국방장관 그리고 정부 비난을 했더니 4사람이 저를 고발 고소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사성 장군 출신이죠. 해군 참모총장, 포스타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조사본부장, 합조단장, 별셋, 합쳐서 별 14지, 사람은 4명, 2사람은 고발, 2사람은 고소. 그래서 지금 6년째 재판 결과 지난 1월 25일 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 검찰 역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3월 17일 날 잡혔는데 연기가 됐어요. 또 4월 21일로 연기가 됐다가 또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추후 정함으로 돼서 아직까지 날짜는 잡혀져 있지 않지만 이유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6년 동안의 재판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또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것을 다 살펴보는데 시간도 많이 필요할 거로 봐집니다. 1심 재판만 6년을 끌었던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2013년에는 10달 동안 재판을 하질 못했습니다. 제가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라고 2013년에 재판이 중단되었다가 2013년 10월부터 다시 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이 한 1년 내지 2년 정도는 더 끌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아마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새로이 밝혀진 그런 내용들 가운데 육군의 그 원스타 진실에 가까운 내용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게 사실 궁금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쓴 책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책이 제가 썼던 책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에 조금 언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 책을 한참 원고를 쓰고 있던 중에 오마이뉴스의 기자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거를 기사화할 수는 없는 단계인데 한번 들어봐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봤더니 국방부의 합참에 오병웅 준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오병웅 준장 그분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징계 대상에 분류가 됩니다. 근데 처음에 그분은 합참에서 징계 대상이 될 건 아닌데 어떻든 46명이 죽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죠? 46명이 사망한 사건이고 그 사건의 원인이 뭐라 그럽니까? 국방부 발표에 하면 적이 야간에 은밀히 침투해서
경계 중인 한국의 초계함을 한 방에 어뢰 한 방으로 격침시켜서 깔아앉히고 유유히 사라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사건을 놓고 보면 그냥 단순히 한 명이 38선 넘어와서 총질하고 간 사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죠? 사망자만 해도 46명이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십시오. 왜 그분들이 영웅이 돼야 되죠? 왜 영웅이 돼야 됩니까? 왜 훈장을 줘야 됩니까? 화랑무군장을 왜 받아야 되죠? 그리고 아무도 징계를 안 받아요? 함장을 징계하려고 했더니 함장이 조용히 가서 서초동으로 갑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리고 없던 걸로 해줍니다. 이함대 사령관을 징계를 하려고 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징계는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함대 사령관을 징계하려고 했더니 행정소송을 제기해요. 또 없던 걸로 해줍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죠. 자, 육군에 북한군 한 명이 38선을 넘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철책을 넘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막사를 돌아다닙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불 켜진 곳에 가서 보니까 안에서 라면 끓여 먹고 있습니다. 똑똑똑 놓고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누구요? 했더니 북에서 하시다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들어오라고 같이 라면 끓여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육군 전방에서의 노크 기순 사건 때문에 9명의 장성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그런데 바다로 와서 한 방에 치고, 그것도 자전거 속도보다 느린 잠수함이 잠수함 잡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35노트 시속 70km짜리 초기함을 한 방에 격침하고 깔딱깔딱깔딱 사라졌는데 아무도 경계하지 못했다는 사건에 영웅들만 존재합니다. 그러니 이 사건을 가지고 누군가는 징계를 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징계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다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사건에 실패하고 그 안에서 이 배가 해난 사고를 당했던 그 실무자들은 정부가 이 사건을 엉뚱한 걸로 결정을 끊고 가버린 바람에 자기들은 할 말이 생긴 겁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거죠. 징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이 합참 내에 있는 간부들을 징계 대상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올린 게 준장, 완스타 오병흥 준장, 육군 준장, 이기식 해군 준장 두 사람과 영관급 장교 포함해서 25명을 징계 대상, 징계도 아니고 징계 대상.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누군가를 징계해야 될 당사자들이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자기들이 스스로 뒤집어 쓴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이 징계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후에 5월 20일 날 최종 발표를 하고 이후에 6월 달이 돼가지고 천안함과 관련된 모든 사람이 줄파티 진급을 합니다. 대령은 준장 진급하고 투스타는 3스타 되고 3스타는 4스타가 됩니다. 모두가 진급 파티를 해요. 나눠 먹기식이죠. 조작하고 왜곡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해군의 문병옥 준장은 대변인인데 그 사람은 대령에서 원스타에서 투스타 진급을 해서 목포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합참의 징계 대상인 두 사람 가운데 오병은 육군 중관과 이기식 해군 준장 둘이 있는데 이기식 해군 준장이 열받은 거예요. 이기식 해군 준장은 합참에서 완스타고 문병옥 해군 준장은 합조단 대변인으로 완스타인데 서열로 보면 합참이 높죠. 그죠? 졸업할 때 똑같이 졸업해서 똑같이 유엔군 사령관 상을 타고 똑같이 진급을 해서 그 두 사람 중에 누가 해군 참모총장이 먼저 되는가가 동기들 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두 사람이 한 사람은 합조단에 있었다는 이유로 투스타 진급하고 한 사람은 합참에 있었다는 이유로 누락이 됩니다. 징계 대상으로 분류가 되니까. 이 양반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6개월 동안 무슨 작업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12월 달 돼서 이분도 역시 진급을 합니다. 이기식 준장이. 그때 진급할 때 뉴스가 딱 짤막하게 나옵니다. 이기식 해군 준장은 작전처장을 했는데요. 천안함 사건 때문에 징계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평소 성실함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이번에 투스타 진급했다고 뉴스가 딱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어딘가를 쑤셨겠죠. 누군지는 몰라도. 그거로 끝났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육군 완스타인 오병흥 준장이 폭발합니다. 군 생리를 아시는 분들은 육군과 해군이 어느 정도의 차이인지 아실 겁니다. 똑같은 완스타라도 육군 완스타하고 해군 완스타 다릅니다. 그죠? 육군 완스타가 볼 때 해군 완스타는 영관급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징계 대상으로 올랐는데 해군 완스타가 투스타 가버리는 거예요. 이 육군 완스타가 견디겠습니까? 폭발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밑에 있는 병을 불러다가 자 지금부터 내가 주는 자료를 정리를 해라.
이 자료에는 천안함 조작 보고서가 다 들어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를 다니다가 군에 간 애를 때려놓고 앉아서 워드를 치게 합니다. 380페이지를. 오병홍 준장이 천안함 사고, 그 사람은 검열단장이에요. 사고가 나자 이 함대에 내려가서 온 사람들한테 물어서 사고 원인을 조사를 합니다. 실체까지는 접근을 못했어요. 그 사람도 해군이 아니기 때문에. 어설프지만 나름대로 조사를 했어요. 그걸 조사 보고서로 국방장관한테 올렸더니 국방장관이 이거 수정해야 되겠는데 지시를 합니다. 합참의장이 다시 불러서 지금부터 체크한 거를 수정하라고 44가지를 체크해서 수정하게 만듭니다. 말이 수정이지 조작이죠. 그러니까 이 오병훈 준장이 그걸 딱 받아들고 어이구 이 44가지를 어떻게 고치란 말이야. 그래서 자기 동기 중에 진급하지 못한 영관급 장교 대령을 류대령을 부릅니다. 친구야 이거 이렇게 수정을 하고 고치라 그러는데 이거 자네가 좀 애들 데리고 좀 해라 하고 줍니다. 그랬더니 류대령이 내용을 보더니 안돼 이거는 조작이고 이거는 거짓이야 이거는 범죄야 범죄 그럽니다. 그래서 두 동기가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자 이 오병훈 준장은 자기 동기를 시키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애들을 데리고 44가지를 조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결과가 발표가 되고 세상에 알려진 보고서가 된 겁니다. 이거를 자기 혼자 꾹꾹 앓고 있다가 이기식 준장이 원스타로 날아가 버리니까 자기가 화가 나서 이거를 레포트를 정리해서 한민국 합참의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앞에다 책상 위에 딱 얹어놓고 저와 우리 애들 유해 대상된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진급시켜주지 않으면 이것이 세상으로 나가는 꼴을 보게 될 것이요 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민국 합참의장이 알았네 돌아가시게. 그날 밤으로 체포해서 모든 서류를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해서 다 걷어들이고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게 오병홍 준장의 사건입니다. 거기까지 취재를 했는데 두 사람이 취재를 합니다. 오마이뉴스의 김모 기자와 국방전문가인 한 분이 최근에 국회의원이 되셨죠. 두 사람이 각각 다른 루트로 조사를 했는데 그 당사자인 오병훈 준장한테 전화를 해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기사가 완성되려고 그러면 그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스톱된 상태에서 저한테 이야기가 전해진 겁니다. 그거를 제가 고스란히 책에 다시 담아버렸습니다. 지난번 책에. 만약에 어떻든 자기 실명을 그대로 거론하면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았기 때문에 그분은 출판물에 한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사실은 썼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법정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고발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금년 3월에 천안함과 나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써서 그 조작한 내용은 발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실체도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전비태세나 그러한 부분에서 국방부에서 했던 내용들은 비교적 상세히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앞으로 또 어떤 또 새로운 반응을 볼지는 초미관심사입니다만은 그 완스타와 또 한 사람은 해군 장성 출신 한 분이 지난 총선 전에 모 정처인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내가 천안함의 진실을 밝힐 테니 모종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추측을 가능하죠. 정당을 찾아가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대급부가 뭐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해군 장성이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야당을 찾아가서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사실 하나는 중요한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현급협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해난 사고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안함이 처음 선체가 인양이 되어서 평택에 갔을 때에 그 기관이 달려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를 쭉 했는데 당연히 좌초, 입에도 좌초했소 라고 레포트를 쓰게 됩니다. 그랬는데 국방부에서 그렇게 하면 곤란하다 해서 내용을 폭발로 고쳐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나라 공적기관이 조사를 했는데 그 내용을 바꿔달라 그러니 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부를 했더니 점점 끝발이 높은 곳에서 압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폭발로 고쳤습니다. 이 묻혀있는 사건이 어떻게 제기에 들어오게 됐냐면 저는 한국해양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항해사 생활도 했고 해군 장교로 근무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동기들 또는 선배 후배들이 모두
해운 또는 선박과 관련된 곳에서 근무를 하고, 한국선급협회 역시 상당수의 인원이 저희 출신들이고, 서울대 조선공학과나 그다음 해양대학교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해양대학교 광주 1고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하다가 뭐 선배 후배 기수들이 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모 선배가 저희 동기생한테 너희 동기 중에 신 누가 있지? 예, 있습니다. 걔는 왜 천안함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그렇게 시끄럽게 하나? 그렇게 해서 졸지에 술 먹는 자리에서 천안함의 진실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뒤에 조용히 있던 양반 한 사람이 야 시끄럽다. 그거는 신상철 말이 맞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근데 우리가 처음 가서 조사한 사람이 우리야. 사건 원인이 뭡니까? 좌초야. 폭발 없어. 그 얘기를 제 동기가 저한테 그 다음날 전화를 줬습니다. 한국선급협회라는 공적기관의 내부에는 천안함 사고에 폭발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죠. 근데 그 말을 한 선배가 대학 다닐 때 제가 아는 선배예요. 4년 위에 선배인데 대학 다닐 때 그 학교가 해군사관학교 비슷하게 굉장히 군기가 엄합니다. 매일 빠따를 맞지 않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런 군기가 셌는데 ROTC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빠따를 피하기 위해서 서클을 간 게 그룹 사운드 서클을 택해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 전자올겐을 치던 4학년 선배고 저는 1학년으로 신입생의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전화를 했더니 저기 섬에 거제도 쪽으로 발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며칠 뒤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와 함께 내려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30년 만에 선배한테 들었는데 사실이요. 사실이라는 거죠. 법정으로 나와서 증언 좀 해주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그죠?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에. 이 사건 자체에 모든 과학적인, 산업적인 모든 게 걸려있는데 다들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한번 보자. 올해가 정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한 사실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뢰를 건졌다고 하는 사건에 이것이 바로 천안함을 반토막 낸 어뢰야 라고 하는 사건에 깊숙하게 관련된 산업체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법정의 증인으로 몇 번을 신청했는데 계속 도망다닌 사람입니다. 할 수 없이 거기에 있는 밑에 부하 직원 한 사람이 왔던 회사의 사장입니다. 술 한잔 먹고 어느 대학 교수한테 실토를 합니다. 야, 사실은 그거 다 거짓말이야. 국방부가 준 거 가져가서 공개한 거야.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자리에서. 이 놀라운 사실을 들은 사람은 또 그걸 못 갖고 있죠. 자기 후배한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러저러 하대. 근데 그 후배란 사람이 누구냐면 통일운동을 하는 부산의 모 단체의 지부장입니다. 바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 대표, 중요한 일 있으니 언론합시다. 뭡니까? 어뢰와 관련된 거요. 바로 내려갔죠. 부산으로. 갔더니 얘기를 들어보니 한 달이 걸쳐서 진실인 것 같더라고요. 나보고 만나보라는 거예요. 자신이 몇 번 연락을 해봤답니다. 연락을 해봤는데 실토는 하지 않고 자꾸 피하더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더라. 내가 만나봐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아니, 술 먹고 한 얘기를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당사자인 내가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실토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이틀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제가 명함을 2장을 줬습니다. 명함 2장을 주고 하나는 그 교학 교수한테 주고 한 장은 그 당사자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를 하면 제가 달려가서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줄 수 있는 조건은 그분들이 저에게 진실을 얘기해주면 저는 당신들을 보호해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첫째, 비밀을 지켜주겠다. 만약에 이러한 것이 누적돼서 누군가 국회 정론관에서 진실을 얘기하는 양심선언을 해야 될 때에 몇 사람이 꼽혀지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나올 때 당신이 참여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비밀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에 나중에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난 이후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공범으로 처벌받아야죠. 그죠? 그 조작된 사건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때에 내가 나서서 이분은 일찌감치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처벌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내가 막아주겠습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전화를 하십시오 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년 됐습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분들은 계속 갈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해진 내용인데 사건의 실체를 얘기한 당사자로서 가장 신뢰성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습니까? 희생자 가족? 희생자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말이 없습니다. 생존자 가족? 그죠? 현재 생존자. 생존자 가운데 진실이 실토가 된다면 그것만큼 파괴력이 큰 건 없겠죠. 그러나 처음으로 금년 초에 나왔습니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편하자고 언론에다가 공개를 하고 그렇게 해버리면은 당사자나 가족들은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겁니다. 6년이 흐른 지금까지 그렇게 떠들 것이 없어서 제가 조용히 재판만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의 결말이 가장 날 수 있는 바람직한 것은 그 당사자들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년 3월 26일이 되면, 매년 3월 달이 되면 한미 훈합하고 포를 쏘고 하죠. 이 사고가 처음부터 해난 사고라는 것을 밝히고 실토를 하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해난 사고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해난 사고가 발생한 곳에 우표를 달든 등대를 하든 설치를 하고 물속에 들어간 선박에서 어떻게 인명을 구조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더라면 4년 뒤에 발생한 세월호 사건 때는 훨씬 더 많은 우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해난사고, 교통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바꿔놓은 죄가 매번 포훈련만 했던 죄가 고스란히 피해로 또 우리한테 돌아왔던 겁니다. 매년 3월달 되었을 때 제가 가족분한테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강연 갔을 때, 평택에 갔을 때 그랬습니다. 왜 그분들이 영웅이냐고. 무슨 이유로 화랑무고훈장을 받아야 되냐고. 안타까운 희생자일 뿐이지, 안타까운 피해자일 뿐이지, 왜 일반인들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줘야 하는 특이한 사건이 되어야 하는지, 희생자 한 분 가족당 얼마씩 받았는지 아무도 모르죠? 한겨레가 밝히지 않으니 알 리가 없습니다. 언론의 역할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보상금으로 얼마를 주었는지는 비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왜 비밀입니까? 있는 사실대로 밝히면 되죠. 그런데 그런 것도 비밀입니다. 왜 영웅이냐 말이죠. 그래서 제가 가족분들한테 그랬습니다. 가족 대표한테 전해달라고 그러겠습니다. 진짜 영웅이 되시라고. 거짓 영웅이 되지 말고, 영웅놀이 하지 말고 매년 3월달마다 진짜 영웅이 되시라. 진짜 영웅이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국방부가 이렇게 발표를 해서 우리도 그렇거니 했지만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우리 나름대로 다 조사를 해봤다. 우리 애들이 증언을 통해서 다 들었다. 우리나라에는 천안함과 똑같은 데가 22척이 더 있다더라. 동일한 곳에서 가면 동일한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많더라. 그래서 우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이미 원혼이 되어 땅속에 묻힌 우리 아이들이 편히 영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실을 밝히십시오 라고 계속 그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존자 가운데 한 분은 마음의 고통을 받은 끝에 자신이 천안함을 타고 있었다는 것을 주변이 알기 때문에 사고 원인이 무엇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거짓말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깝게 생각하는 분한테 실토를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사람이 저하고 절친이었어요. 그러나 누군지 밝히지는 못합니다. 우리 변호사와 몇몇 분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지금 당장 증인으로 초청하거나 법정으로 부르거나 그 가족을 법정으로 부를 생각은 없습니다. 어떤 루트든 제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잘 언론하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항소심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소심에서도 잘 준비를 해서 천안함의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 중심에 우리 한겨레가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겨레 21의 하영 기자나 오철우 기자 같은 분들은 상당히 진실 가까이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기자분들은 잘 달려오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다 가시더라고요. 언론의 사명을 굉장히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열심히 싸워서 진실을 꼭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3년 내지 작게는 3년 많게는 7년 정도 물속인가 어딘가 처박혀 있던 고철입니다. 어뢰를 지금 어뢰 보신 분 계십니까?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 꽁꽁 감춰놨기 때문이에요. 이 초창기에는 용산 전쟁기념관에 한 달간 이렇게 비치를 해놨다가 사진 찍히는 바람에 그대로 가져가서 지금 국방부 조사본부에 꽁꽁 숨겨놨습니다. 제가 그걸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처음 얘기합니다만은 천안함 옆에다가 어뢰를 전시해 놓으면 되겠죠, 그죠? 맞잖아요. 이 천안함을 반토막 놈이 요 놈이야라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할까요? 이거 정보 공개 청구 소송을 해서 이 어뢰가 천안함 옆에 비치되면 그 어르신들께서는 이 돋보기 하나 큰 거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까만 거는 페인트, 하얀 거는 흡착물질이라는 얘기인데, 자, 흡착물질이 뭐냐? 어뢰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이 안에는 폭약도 있고, 폭약도 있지만 폭약 사이사이 안에는 알루미늄 가루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야지 폭탄이 터지면서 알루미늄 가루가 산화되어서 폭발력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알루미늄 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뻥 터지면 이 공간만큼, 우리 이 안에 있는 공간만큼 텅 빈 공간이 생겨요. 폭발을 하면은 3000도니까 3000도가 생기면서 압력이 커지면 그 내부는 빈 공간이 되면서 온도가 3000도가 되고 하얀 알루미늄 가루가 불에 타서 산화 알루미늄이 발생한다. 이 산화 알루미늄이 달라가서 어뢰에 붙인 게 하얀 물질이다가 국방부 주장이에요. 이제 산화 알루미늄 얘기 뭔지 아시죠? 그런데 어뢰에 붙어 있는 거는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어뢰 안에 있던 그 가루가 가서 붙은 게 아니라 알루미늄 그 자체에서 발생한 녹, 우리 쉽게 말하면 집에 있는 알루미늄 프라이팬이 부식하면 군데군데 빵꾸가 나면서 뭐가 피어나죠? 하얀 게? 그게 바로 그게 알루미늄 수산화물. 알루미늄 산화물과 수산화물의 차이는 알루미늄이 공기 중이나 물을 만나서 부식되는 것은 수산화물. 집에서 보는 알루미늄 냄비 또는 프라이팬의 녹은 수산화물이에요. 공기 중에 물과 반응했기 때문에. 그러나 국방부가 말하는 산화물은 물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 하얀 가루가 물 성분 H2O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폭발이 있냐 없냐가 가늠지어지는 건데, 국방부는 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우리 민주노동당의 이정희 대표가 하얀 가루를 긁어서 미국의 박사들한테 보내고 검색해 본 거야 물 성분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산화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폭발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국방부가 또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KBS 추적 60분이 이 사건을 보고 그 하얀 가루를 받아서 지고 국내 400명의 과학자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 가루를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가 누구냐 추천해달라. 그랬더니 400명의 과학자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분이 안동대학교 정기영 박사예요. 정기영 박사가 국방부가 조사한 10가지 실험 방법보다 2배인 12가지 실험한 결과 알루미늄 수산화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했는데 국방부가 또 고집을 불러요. 자, 재판정에 정기영 박사가 왔습니다. 와서 증언을 하는데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다. 와서 붙은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자란 것이다. 녹이 난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국방부는 고집을 불피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국방부가 우리도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라고 발을 뺍니다. 말이 복잡하잖아요. 그 말은 폭발 없었다는 것을 국방부가 시인한 거예요. 근데 국민들은 알루미늄 수산화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한 것 중에 하나, 이 복잡한 말 때문에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기영 박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정기영 박사님, 정기영 박사님께서 가지고 있는 기구들, 최신 장비들, 그리고 정기영 박사님 팀의 광석의 물질에 대한 분석 능력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되어 있습니까? 정 박사님이 그럽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하얀 가루에 대한 성분에 있어서 더 이상 전 세계에 물어볼 곳이 없다는 얘기예요.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어뢰가 비치가 되면 돋보기를 가져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흡착이 되었다면, 이게 까만 페인트라면 외부에서 달라붙었으니 까만 페인트 위에 붙어야 되죠. 맞죠? 그럼 이 하얀 가루를 걷어내면 까만 페인트가 나와줘야 되죠. 이게 흡착이잖아요. 안 됩니다. 하얀 페인트들이 들들들 일어난 거 밑에 하얀 것들이 쫙 까만 페인트들이 이렇게 꼭 여름에 껍질 화상 입은 피부 껍질 벗겨지듯이 페인트들이 일어난 거 밑에 하얀 녹들이 깔려 있습니다. 안 되란 얘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흡착 물질 논란은 거짓이고 어뢰는 어딘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50일 겨우 있었던 쇳덩어리가 그렇게 걸레가 돼서 나오는 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죽하면 이종인 대표, 인천에 있는 이종인 대표가 알루미늄, 스테인레스, 일반 스틸 3개를 자기 앞바다 땅속에 묻어놓고 50일간 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깨끗해요. 저거는 아마 우리나라 고물상 연합회에다가 주면은 정답 나옵니다. 몇 년산인지. 최소한 7년 이상 된 제품입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신용을 하고 건졌다고 큰 소리를 냅니다. 그것도 못 찾는다고 한참 하다가 어느 날 아침 15일날 5월 15일날 5월 15일 아침 첫 배를 타고, 해필이면 그때는 장성도 탑니다. 모든 관계자들이 다 타고 첫 출항 때 어뢰와 모타를 한 방에 건집니다. 그 이전에 보름 동안 계속 못 찾는다고 하다가 딱 날 잡아서 고 하면 그날 아침에 가서 한 방에 건집니다. 그런 생쇼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그 업무에 아주 깊숙이 관여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실토를 했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폭발이라는 것은 폭발이 있게 되면 당연히 폭발에 의한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데요. 자, 2012년 초에 우리 두라 3호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배가 폭발했죠. 그 배는 휘발유를 싣고 다니는 배예요. 그래서 인천에 와서 휘발유를 다 펐습니다. 이 안에 있는 휘발유를 다 푸고 빈 창인데 휘발유를 푸고 나서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휘발유 가스, 그거는 차 있었어요. 그럼 이거를 전부 다 배출시켜야 되는데 이 창은 휘발유가 뿜어져 나오는 조그만 구멍 외에는 뚜껑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안에 차 있는 채로 일단 출발합니다. 항내에서 가스를 빼게 되면은 그 시간만큼 손해가 나죠. 항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다 돈이기 때문에 일단 출항하고 난 다음에 공해상에 나가서 직원들 내려가서 창을 열게 되거든요. 그걸 가스 프리라 그럽니다. 전문용어로. 그래서 내려갔는데 폭발해 버렸어요. 아마 스패너라든지 이런 공구를 들고 내려가다가 어디가 퉁 부딪히면서 스파크가 발생해서 폭발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11명이 사상을 했는데 6명이 사망했죠. 그 중에 4명은 시체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예요. 전부 다 벽에 발려버렸습니다. 온몸이 전부 다 산화가 돼서. 이종인 대표가 그때 그 수습하러 거길 갔는데 그냥 이렇게 긁어내려서 나누긴 며칠 해야 될 정도로 시신이 그렇게 됐다는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문자로 보냈어요. 신 대표, 이게 바로 폭발이야. 폭발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겨우 그거 하나 터졌는데. 행당동에서 버스가 천연가스 버스가 있는 이 가스통이 8개가 달려있답니다. 저 처음 알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터져버렸습니다. 터지면서 옆으로 핑 날아가면서 터졌는데 그 폭발 때문에 그 승객 여승객 한 명은 20세 아가씨 한 명은 양쪽 발목이 절단되고요. 11명이 부상당하고 그 인근의 유리창 17집이 유리창이 다 깨졌습니다. 그게 폭발이고요. 대명동에 프로판가스 하나 터졌을 때 그 인근을 지나던 경찰 2명은 30m 날아가서 사망했습니다. 그 동네 장롱들 다 깨지고요.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볼 때 포가 날아가서 터지면 포 맞아서 죽거나 파편 맞아서 죽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데요. 포나 파편을 맞아서 사망하는 경우는 5%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충격파, 터지면서 날아오는 이 충격파 때문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인체가 반응을 하는 거죠. 2차 대전 때 일본의 가미까지들이 가서 폭탄을 투하했을 때 어느 구축함에서 배에는 직격탄을 맞지 않았는데 배 바로 옆에 바다에 폭 들어가서 터졌을 뿐인데 배 하부에 있는 침실에 있는 대원들이 목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기가 막힌 사건을 조사가 들어갔어요. 알아봤더니 바깥에서 터진 폭탄이 배의 벽을 쳐서 이쪽에서 밀려오는 충격파가 안에 있는 사람들 눈, 코, 입, 귀로 체내로 들어간 거예요. 훅 들어갔다가 갑자기 바깥으로 빠져나올 때는 목이 딱 닫혀버린대요. 관성에 뚝 떨어져 나가는 머리가. 그게 레포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종인 대표가 그 책을 미디어 오늘 조현우 기자한테 이거 번역해봐라고 줬는데, 그렇게 폭발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천안함이 반토막 난 중앙에서 최초로 발견된 시신 남기철 상사는 손상은 없습니다. 약간 긁힌 거 외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었습니다. 법정 증언 중에서 기가 막혔던 것은 김수길 상사라고 전탐 상사인데, 천안함이 반토막 난 바로 옆에 있는 침실에 있던 분이에요. 그분의 증언은 그럽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을 때 바로 자기 옆에서 충격이 발생했고 배가 반토막 나면서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천안함 사고 순간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증언입니다. 쿵 소리가 났을 때 천안함과 동급의 함선이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 엄청나게 중요한 증언이죠. 그리고 옆으로 자기는 밀려서 떨어졌는데 순간 벽이 뜯어져 나가면서 하늘에 별이 보였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증언입니까? 만약에 폭발이 있었다고 가상을 해보십시오. 폭발이 일어서 벽이 뜯어져 나갔다면 벽을 뜯어낸 것은 충격파예요. 자, 충격파가 지나가고 나면 뭐가 옵니까? 화염이 옵니다. 가스가 옵니다. 엄청난 뜨거운 3000도의 온도가 그대로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물기둥이 올라와야 되죠. 그러면 화상을 입어서 그 안에 사람을 다 녹아야 되죠. 아니면 최소한 물에 홈빡 젖어야 되죠. 천만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하늘에 별을 볼 정도란 물리적인 충격으로 뜯어져 나간 거예요. 천안함은 좌초한 상태에서 빠져나가서 함장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배가 좌초했을 때는 가만히 두면 돼요. 좌초란 게 뭡니까? 수심 낮은 곳에 얹혔기 때문에 배는 이상 없습니다. 배만 밑에가 찢어져서 그렇지 대원들은 이상 없습니다. 생명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물 안 들어오는 곳에 가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가서 데리고 오고 배는 끌고 가서 수리하면 됩니다. 그거를 왜 뺐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죠. 밤 9시에 배가 갑자기 움직이질 않으니 봤더니 낮은 곳에 얹힌 겁니다. 고스란히 조용히 쿵 하고 했으면은 사고라고 판단하고 보고했겠죠. 근데 조용히 가서 앉는 겁니다. 거기에 지질은 샌드였습니다. 모래, 겨우 조개 껍데기와 모래가 섞여 있는 지질이었기 때문에 해도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좌초했기 때문에 배 밑바닥은 찢어졌을지도 모르지만 배는 멀쩡했던 거죠. 그렇지만 선박이 육지를 만나면 반드시 찢어집니다. 파공이 일어났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배를 뺀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사람이. 배를 빼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쏟아져 들어오죠. 배 밑에 찢어진 데마다 물 들어오죠. 파공이 일어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엔진룸에 물이 들어가죠. 엔진이 멈추게 됩니다. 최초의 보고는 KBS 최초의 화면이 침수 후 5km 표류 후 반토막입니다. 침수가 발생했죠. 가다가 그 다음에 쭉 깜깜한 밤에 100m짜리 배가 불도 끄고 엔진 정지한 상태로 표류하고 있는데 그 밑을 지나가던 잠수함이 들이받았습니다. 좌초 후 충돌입니다. 이 사건이 좌초 하나, 저보고 그래요. 좌초 하나만 이야기해도 신대표 이야기는 설득력이 있는데 왜 충돌까지 이야기해서 헷갈리게 만드냐 그래요. 저는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좌초만 가지고는 배가 반토막 안 났습니다. 왜? 너무나 고운 곳에 앉혔기 때문에. 뒤에 나가서 충돌했습니다. 육지에서는 흔히 있잖아요. 왜? 초보 운전자가 차를 몰고 골목으로 들어가는데 BMW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긁어버린 거죠. 그럼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눈치르고 주변을 둘러보죠. 아무도 없으면 슬 빼잖아요. 그죠? 일단 좌초를 한 상태인데 빼서 뒤로 골목을 나오다가 뒤에서 1톤 트럭이 와서 들이받았습니다. 좌초 후 충돌이에요. 그게 100m짜리 배가 불도 끄고 깜깜한 밤에 표류하고 있으면 그것만큼 큰 장애물이 어디 있습니까? 잠수함은 레이더가 없습니다. 잠만경 겨우 하나 켜고 하는데 앞에 딱 만났을 때는 방법이 없어요. 들이받는 거 외에는. 문제는 그 잠수함이 어떤 잠수함이냐. 골치 아픈 잠수함이 그 잠수함 미국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에요. 그게 왜 여기 왔느냐도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예요. 그거를 보호하려다 보니 요거 하나는 비밀로 해줘. 미국의 요구는 그겁니다. 요거 얘가 여기 왜 여기 왔는지는 미국도 굉장히 설명하기 곤란하거든. 요거 하나 비밀로 해줘. 그러니까 우리는 아 그래 비밀로 해줄게. 우리 비밀로 하는 건 잘해. 그래 놓고 해난사고를 살인사건으로 뒤집어 버린 겁니다. 이런 거를 한겨레가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진보 언론이 KBS, SBS, MBC한테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이명박이 가장 잘한 거 하나는 자기들끼리 언론을 완벽하게 죽여놨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